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치과 이창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직례는 제목을 Small Graft but Not Small Effect라고 지어보았습니다. 그 케이스의 내용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비교적 단순한 술식으로 적은 양의 고리식만을 시행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부위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직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둘 다 하나는 상악소구치 24번, 하나는 하악소구치 35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그 주변의 리치 컨투어를 증강시키기 위한 목적만으로 고리식을 시행한 그런 직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부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직례를 통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처음 내원할 때 환자분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내원 당시 환자분의 나이는 29세였고 여성입니다. 전신적으로는 건강하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치과적으로 볼 때 45번이 임플란트로 되어 있는데 이 임플란트를 하게 된 이유도 영구치가 선천적으로 결손되어 있어서 그 만기 잔존된 유치를 발거하고 과거에 임플란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치과를 내원하게 된 이유도 그 반대편 35번이 있어야 될 자리에 75번 유치가 남아 있는데 그런 자신의 잔존된 유치가 부러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파노라마에서 보시듯이 75번 제2 유구치가 잔존되어 있는데 그것이 치아 우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 부위의 구강 내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75번 치아 하악의 제2 유구치가 잔존되어 있으면서 치아 우식이 관찰되고요. 그리고 그 우식이 깊은 결과로 인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잇몸 부분에 스웰링이 관찰이 됩니다. 이 부분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이 부위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 만기 잔존되어 있는 유치의 경우 이 직례처럼 루트가 짧기 때문에 사실 루트 하방에 치조골의 상태는 매우 충분하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보다도 발치 즉시 식립이 수월한 케이스죠. 그렇다고 볼 때 이 직례는 발치 즉시 식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초진시에 그 협측에 그 진주발 스웰링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치수에 영향을 줄 만큼 심한 치아 우식으로 인해서 치수가 감염이 되고 그것이 아마 협측에 잇몸을 붓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발치 즉시를 하는 것은 약간의 감염의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자분이 초진 당시에 이런 상태로 내원을 했을 때 처음 초진 당일날 임플란트를 식립할 것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초진 내원 당시에 이치아는 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발거를 하고 어느 정도를 기다려야 될 것이냐? 사실 이 직례는 소프트 티슈 힐링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은 사실 전혀 불필요한 직례입니다. 보통 우리가 타입 2라고도 하는 임플란트 식립 시기 분류에서 타입 2라고도 하는 경우는 소프트 티슈 힐링을 기다리는 4주에서 8주 경과된 후에 식립을 하는 것인데요. 이 직례는 발치 즉시도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바로 초진에 발치를 하고 한 2주 후쯤에 임플란트 식립을 약속해서 식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발거하고 2주가 경과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직전에 찍은 그런 사진이죠. 발치한 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발치와의 중앙 부위에 해당하는 곳은 아직 잇몸이 충분히 이제 성숙되지 않은 그런 상태죠. 이 직례를 위해서
일단 수평 절개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양 인접 치아에 서큘라 인시전을 하였습니다. 플랩의 박리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필요한 직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인시전만으로 최소한으로 판막을 거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절개는 전혀 불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판막을 거상을 한 상태인데요. 유치가 잔존해 있으면서 그것이 건강한 상태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측도 잇몸이 부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협측 치조골이 약간은 좀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협측에 한 1mm 정도의, 많은 양은 아니지만 디선스 디펙트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후 협측의 치조골이 조금은 얇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의 표면 노출은 매우 미미하지만 그래도 골 이식을 시행을 했는데요. 골 이식을 할 때는 드릴링 과정에서 이리게이션 없이 50rpm의 저속 드릴링을 하면서 조금 얻어진 자가골을 노출된 임플란트 표면에 이식을 했고요. 이 경우에는 그 흡수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흡수에 잘 견디는 알로플라스트 머티리얼을 이식했습니다. 반드시 알로플라스트일 필요는 없겠고요. 제노그라프트 중에서도 흡수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이종골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흡수에 저항하는 골 이식제가 이 직례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치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협측 치조골이 당연히 더 소실될 수밖에 없는 직례인데, 이 경우에 그런 협측의 리치가 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흡수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이식제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측의 골 이식을 했습니다. 많은 양의 골 이식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이제 그 판막을 재위치시키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즈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직례의 경우에 그 정도 잘 나왔기 때문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바로 달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판막을 그냥 힐링 없이 임플란트를 서브머지 시켰고요. 슈처를 보시면은 인접 부위에는 앵커 슈처를 하고, 그리고 중앙 부위에는 호리존탈 매트리스 슈처를 하고, 그리고 한 2개 정도의 심플 룹 슈처를 해서 간단하게 수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수술 후 2주가 경과했을 때 모습입니다. 역시 그 발치 후 2주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기 때문에 그 발치와의 중앙에 해당하는 부위 같은 경우는 아직 잇몸이 상당히 얇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잇몸이 잘 성숙되었고, 임플란트 식립 한 2.5개월 됐을 때 2달 정도 경과했을 때 2차 수술을 시행하고, 한 2주 정도 경과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식립 후 한 2달 반 정도 됐죠. 이때 이제 임프레션을 체득했고요. 그리고 수술 후 3개월쯤 됐을 때 보철물을 넣었습니다. 보시면 그 이쪽에 그 협측의 리치의 컨투어가 좀 증강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술 전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측에 비교적 적은 양의 골 이식을 간단하게 시행을 했는데 협측 리치 컨투어가 조금 더 증강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식립 3개월째에 최종 보철물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풀지르코니아 크라운이었고요. 그리고 SCRP 형태의 크라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 유구치의 폭경이 실제 영구치의 후속 영구치인 제2 소구치보다 폭경이 크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좀 상당히 크기가 큰 소구치 크라운이 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경과한 후에 팔로우업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협측의 모습이 약간은 좀 더 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함몰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2년 경과 후에
상태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협측의 치조골의 그 유지 여부나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하려면 사실 CT를 찍어보는 것이 가장 좋았을 텐데요. 2년 팔로우업 당시에 이분이 임신 중이셔서 파노라마 사진이나 CT 사진과 같은 방사선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내원하셨을 때 그런 방사선 사진을 통한 그런 협측골의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 임플란트 식립 직후의 파노라마 모습, 그리고 이것이 파이널 보철물을 장착한 후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파이널 보철물을 장착하기 위해서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했는데요. 기성 어버트먼트를 체결 후에 찍은 군의 방사선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의 뼈 상태나 그런 것은 매우 양호한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 부분, 이 사진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철물을 장착하고 2년이 경과했을 때 팔로우업한 그런 환자분의 정면 사진인데요. 이 45번의 임플란트 부위와 그리고 35번의 임플란트 부위에 그 바로 임플란트 하방의 리치 컨투어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45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하방의 리치가 많이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5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주변 잇몸과 그 컨투어가 형태가 매우 조화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보기에 자연스럽다는 것을 떠나서 어느 쪽이 구강 위생 관리가 장기적으로 잘 된 것인가를 보면 식용 부위에서의 치태 조절이 당연히 35번 부위에서 더 수월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양쪽 부위를 좀 더 확대해서 본 모습인데요. 이쪽이 그 45번, 이쪽이 35번 부위입니다. 예상해 보건대 이 45번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아마 잔존되어 있는 그 유구치를 발거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텐데 그때 골이식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흡수가 비교적 잘 되는 그런 골 이식제를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결과로 리치가 꺼지게 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식용 부위에 물론 이분이 치태 조절이 비교적 잘 되는 분이셨지만 식용 부위에 치태 조절이 조금 더 불리한 그런 환경이 되었고요. 반면 35번의 경우는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아주 간단한 비교적 적은 양의 골 이식을 했지만 흡수에 저항할 수 있는 적절한 골 이식제를 선택해서 이식을 함으로써 주변과 조화로운 그리고 치태 조절도 비교적 용이한 그런 형태의 크라운이 임플란트 수복물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증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환자의 초진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보시면 내원 당시 나이는 62세셨고 남성 환자입니다. 전신적으로나 축과적으로 뭐 특별한 그런 히스토리는 없었고요. 이분의 주소는 이제 몇 개의 치아가 상실되었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스플린트 되어 있는 골드 크라운이었는데 스플린트 된 골드 크라운이 부러지고 그리고 크라운이 이제 부러져서 상실되었다. 그것이 이제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환자분의 구강 내의 모습입니다. 어트리션이 꽤 있으시고요. 상당히 그 클렌징과 브럭시즘이 예상이 되는 그런 환자입니다. 이 24번 부위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위에 협측 컨투어가 많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대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직전에 찍은 사진에서 보시면 이쪽 협측 부분이 많이 소실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랩을 박리를 했는데요. 이 증례도 앞선 증례와 마찬가지로 인시전 디자인은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크레스탈 인시전을 하고요. 그리고 양 인접 치아에 서큘라 인시전만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함몰되어 있는 버칼 부위에 골이식을 할 계획이었지만 그 부분 특별히 버티컬 인시전이나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플랩을 박리했을 때 예상했듯이 이쪽 협측의 치조골이 조금 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임플란트가 노출될 정도의 그런 많은 양의 흡수는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골 이식제로는 흡수에 저항할 수 있는 합성골 HA와 베타 TCP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골 이식제를 선택을 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로 이때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달아주었습니다.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통해 짐작해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임플란트 식립 후에 임플란트 협측에 어떤 노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임플란트가 골 밖으로 전혀 노출되지 않았죠. 그렇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골 이식하지 않고 그냥 판막을 봉합하고 수술을 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협측의 리치의 컨투어가 증강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경우는 어떤 골 재생을 의도했다기보다는 리치 컨투어의 볼륨만을 증강시켜주기 위한 그런 컨투어를 위한 그런 증강술, 컨투어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합을 해준 모습이고요. 임플란트 식립 직후에 찍은 파노라마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것이 임플란트 식립 후 4개월이 경과해서 최종 보철물을 장착할 때의 모습입니다. 기성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찍은 모습인데요. 보시면 수술 직후에 증강된 리치의 형태가 4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전과 그리고 술 후 4개월 경과했을 때의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역시나 협측 컨투어가 잘 증강되어서 인접한 치은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보철물을 장착해 주었는데요. 역시나 최종 보철물은 풀지르코니아 크라운을 SCRP 형태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장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파노라마 사진은 그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치료도 다 마무리되었을 때의 파노라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 치료가 다 마무리된 후에 환자분의 구강 내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치료하기 전에 24번에 이 함몰되어 있는 부분이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임플란트의 노출은 없었지만 어떤 그 리치의 컨투어를 증강시켜주기 위한 목적의 아주 간단한 골 이식을 시행함으로써 그곳의 컨투어가 증강되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술전에 함몰되어 있던 부분이 간단한 골 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증강되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욱 중요하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환자분의 반대측과 비교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은 같은 날 찍은 양쪽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14번도 치아를 상실한 부분이고요. 24번도 상실한 부분이다. 동일한 제1소구치, 상악 제1소구치가 상실되었는데 14번 같은 경우는 발치가 진행된 이후에 13번과 15번, 16번 이 세 개의 치아를 지대치로 한 브릿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4번은 발치를 하고 난 후에 브릿지를 하고 결국은 14번은 이제 파닉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파닉 하방에 그 잇몸의 그 컨투어가 많이 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파닉의 서비칼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당히 치태가 많이 침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 24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그 컨투어를 위해서 골 이식을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분의 오랄 하이진이 그다지 좋으신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인접한 치아에는 그 치간 부위 쪽에 치태가 침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24번의 치경 부위
그쪽은 상당히 치태가 잘 조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이곳의 그 리치의 컨투어가 잘 증강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그 서비칼 부분이 함몰되어 있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치태 조절이 비교적 용이하게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14번 고리식을 하지 않은 14번의 파닉 부위와 고리식을 함으로써 증강되어 있는 24번 임플란트의 그 잇몸의 형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골 이식을 간단히 시행함으로써 치태 조절이 좀 더 용이한 그런 리치의 컨투어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구강 위생을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작은 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치태 조절이 좀 더 용이한 그런 잇몸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컨투어 오그멘테이션, 이것이 작은 그래프트이지만, 스몰 그래프트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술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수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골 이식제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중래에 대해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는데 아로우요의 그 2005년도 JCP 논문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의 증례 공유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개를 가지고 한 그런 조직 실험이죠. 발치 후에 어떤 그런 발치와의 변화를 조직학적으로 본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발치한 후 2주가 경과했을 때에 비해서 점점 시간이 경과하면서 링구알 쪽에 있는 본은 잘 유지가 되지만 버칼 쪽은 이렇게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협측 골이 번들본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들본은 발치를 함으로써 치주인대가 상실되면 그 번들본은 소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번들본으로 되어 있는 협측골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발치를 하면 협측골은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두 번째 증례처럼 발치가 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협측이 꺼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리치 컨투어를 증강시키기 위한 적절한 그리고 간단한 골 이식을 함으로써 그 리치의 컨투어를 흡수된 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구강위생 관리가 용이한 그런 임플란트 수복물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에 고리식을 하지 않은 부위와 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동일한 그런 그 아로우요의 연구인데요. 이것은 발치 즉시 식립을 할 때도 그런 버칼본의 흡수는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한때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발치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 발치 즉시 식립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발치와의 흡수를 막아준다 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은 옳지 않다고 이미 밝혀진 것이죠.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발치를 하고 발치 즉시 식립을 했지만 당연히 협측치적으로는 동일하게 꺼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측 부위에 발치와 동시에 골 이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아까 처음 보여드린 증례는 비록 발치 즉시 식립은 아니었지만 발치하고 2주째에 시행한 즉시 식립과 거의 유사한 그런 증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발치 2주째에 식립을 했기 때문에 그 발치 2주째에 유지되어 있는 그 협측의 형태가 발치화가 힐링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유지될 수 없을 것이고 당연히 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흡수에 저항할 수 있는 적절한 골 이식제를 통해서 골 이식을 함으로써 이렇게 꺼지지 않게 협측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증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던 그 반대측 부위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그 컨투어가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즉시 식립을 하든 이 경우에는 이제 2주 만에 식립을 했지만 그렇게 발치와의 어떤 변화가 충분히 있기 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향후에 협칙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골 이식을 함으로써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더 그 구강 위생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심미적으로도 컨투어가 주변과 더 조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심미적으로도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골 이식을 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는 것을 이 증례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구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간단한 골 이식을 시행하는 증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증례의 반대편 쪽에 그렇지 않았던 부위와 비교함으로써 그런 간단한 본 그래프트가 적지 않은 그런 효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두 증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그 흡수에 저항할 수 있는 골 이식제의 선택이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